알면 좋아하고 좋아하면 사랑하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빈센트 반 고흐는 이전까지 제가 좋아한 화가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책 욕심도 있고 그림도 좋아하는 저는 반 고흐 영혼의 편지란 책을 오래도록 갖고만 있었는데요. 고흐를 다시 보게 된 건 역시 책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책 중에 나의 서양 미술 순례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작가가 고흐의 작품이 있는 네덜란드 미술관을 방문하고 고흐가 마지막 생애를 살다 간 프랑스 오베르 지방을 찾아가는 여정이 나옵니다. 그때부터 고흐를 어디선가 보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영상도 올리게 되었네요. 시간이 참 많이 걸리고 제 역량이 아닌 것 같아서 포기할까도 생각했지만 딱 하나만 생각하고 묵묵히 만드니 완성을 보는군요. 이 영상을 만들면서 왜 세상은 빈센트 반 고흐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그에 관한 컨텐츠가 꾸준히 생산되는지 공감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고흐가 테오에게 보낸 편지 속의 작품을 중심으로 23점을 고르고 공부한 배경 지식과 제 감상을 토대로 지극히 주관적인 해설을 덧붙여 봤습니다. 제목은 테오에게 보낸 편지 속 고흐의 그림을 쫓아서로 정해봤는데요. 분량이 길어서 3편으로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1편, 춤추는 색채의 마술사, 뒤늦게 발견된 천재라는 부제로 먼저 8점의 그림을 소개합니다. 같이 감상해 주시겠어요? 자막을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자막 설정을 해주세요. 첫 작품으로 보고 계시는 그림은 고흐의 초기 작품, 양배추와 남학신이 있는 정물입니다. 1881년에서 1882년 봄까지의 그림은 고흐가 부모와 거주하던 네덜란드 에텐 집을 떠나서 당시에 수채화로 명성이 있던 화가 안톤 모베에게 그림을 배우기 위해 헤이그에 있었을 시절입니다.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서 고흐는 이 그림을 모베의 작업실에서 그렸고 이 그림에 오일을 칠하는 것이 바로 허락되었다고 썼는데요. 그림을 배우는 학생에게는 이것은 매우 드문 기회라고 썼습니다. 고흐는 헤이그에 오기 2년 전 그림에 관심이 생겨서 동생 테오에게 데생 기법에 대한 책과 물감을 부탁하죠. 이때 묵묵히 쌓은 그림 실력이 밑바탕이 되었을 겁니다. 이 그림에서는 아직 고흐 특유의 색채나 기법은 보이지 않지만 붓자국이 크고 대담해 보입니다. 아마도 나중에 고흐 특유의 그 춤추는 듯한 붓놀림은 여기서 이렇게 꼬물꼬물 잉퇴되고 있는 중이 아니었을까요? 두 번째로 보고 계시는 그림은 슬픔입니다. 고흐는 에텐에 있을 때 사촌 동생 케이에게 구원하지만 냉담이 거절당하고 그 일로 가족과 친척과도 갈등을 겪었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깊은 상처가 되었죠. 헤이그의 온해 겨울에 고흐는 빵을 먹으며 길을 헤매고 있던 임신한 여자 시엔을 발견하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함께 삽니다. 고흐는 테오에게 케이를 향한 열정이 꺾인 뒤 나에게 찾아온 유일한 사랑이라고 그녀를 소개했죠. 또 그녀를 모델로 데생 실력을 향상시켜가고 시엔은 처음엔 모델을 하는 게 힘들었지만 조금씩 익숙해져서 나중에는 자신을 따르게 됐다고 썼습니다. 그러나 불과 2년 후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흐는 시엔과 헤어집니다. 고흐의 그림은 생전에 딱 한 점만 팔렸다고 알고 계실 수 있는데요. 그것은 유화에 한정된 거고 화상이던 숙부에게 고흐가 주문을 받고 헤이그를 스케치한 그림 몇 점을 그려서 팔기도 했고 이 석판화, 슬픔을 본 미술상이 특별 주문을 의뢰했었다고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은 1882년작 복권 판매소입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하는 겨울밤에 어떤 풍경이 있는데요. 새해를 맞이한 지 얼마 안 된 어느 날 밤,
언니와 동네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인도를 벗어나서 사람들도 드물었는데 유독 길 건너편 조금 멀리서 사람들로 보이는 검은 줄이 늘어서 있는 거예요. 가까이 가보니까 복권 판매소 앞이었습니다. 주위는 컴컴한데 거기만 밝아서 마치 어두운 밤에 홀로 불 밝힌 산장 같았습니다. 저희도 줄을 섰습니다. 당첨자가 몇 번이나 나왔다는 그 작은 가게가 궁금했어요.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한 20평 남짓한 가게인데 중앙은 휑하고 가게 벽면을 따라 딱 복권만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디귿자로 돌면서 복권을 구입하고 나오는 구조였어요. 고은의 동네도 그런 복권 판매소가 있었나 봅니다. 태호에게 스피 거리에 있는 복권 가게를 기억하냐고 묻습니다. 고은은 이 그림을 어느 비오는 날 아침 이 앞을 지나가다 영감을 얻어서 스케치했습니다. 태호에게 보낸 편지에는 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음식을 사는데 썼어야 할 돈, 마지막 남은 얼마 안 되는 푼돈으로 샀을지도 모르는 복권을 통해 구원을 얻으려는 그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의 고통과 쓸쓸한 노력을 생각해보라. 네 번째로 보고 계시는 그림은 1883년작 토탄을 줍는 두 명의 농촌 여인입니다. 이 그림은 밀레를 연상케 합니다. 실제로 고은은 밀레로부터 농촌 풍경을 그리는 화가의 정신이라든지 농부를 그리는 마음가짐 이런 것에서 큰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태호에게 보낸 편지에서 밀레를 참 많이 언급하죠. 젊은 화가들이 모든 문제에서 의지하고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아버지 같은 존재라고도 썼습니다. 고우가 밀레를 이렇게 칭송하는 것은 농촌에 살지 않는 화가가 아무리 농부를 멋지게 그려도 파리 근교에 사는 사람들을 떠올리게 할 뿐이라고 했던 태호의 의견에 깊이 공감했던 것 같습니다. 고우는 이 그림을 리우라는 지방에서 그렸습니다. 토탄이 뭘까 찾아보니 완전히 탄화되지 않은 석탄과 비슷한 일종인데 비료로도 쓰인다고 나오네요. 그렇게 보니 뭔가 토탄 성분 같은 땅 색깔이며 토탄 가루가 흩날리는 듯한 하늘색이 파리 근교에 사는 농부들로는 안 보이죠. 다음 그림은 1885년작 감자 먹는 사람들입니다. 유명한 그림 중 하나죠. 여러분은 어두운 그림 속의 인물들이 뭘 하고 있는지 한눈에 보이시나요? 저는 이 그림을 처음 봤을 때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태호가 물감을 안 보내줬나? 뭐 이런 우스운 생각도 했는데요. 고은은 먼지가 많이 묻은 감자 껍질에 흑색을 그리고 싶었대요.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림의 색이 정말 감자나 고구마를 씻기 시작하면 나오는 그 첫 흙탕물색 있죠. 그 색하고 진짜 비슷해 보입니다. 고은은 태호에게 보낸 편지에서 태호의 생일에 맞춰 이것을 보내고 싶었는데 완성하지 못했다고 썼습니다. 편지에서 이 그림은 짙은 황금빛 색조와 배치해야 잘 살아난다고 여러 번 강조합니다. 어두운 톤이라 그렇겠죠. 태호에게 생일 선물하고 싶었을 정도로 애정이 컸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감자를 먹는 농부들의 손으로 땅을 팠고 또 그 노동으로 얻은 정직한 식사를 암시했다는 편지 대목에서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고은은 1878년 신학교를 그만두고 보리나주의 광산에서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고용주들의 착취를 받으며 일하는 노동자들의 실상을 받고 이 경험은 고우가 농민을 주제로 한 그림에 애착을 갖게 된 원인을 제공했을 겁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1886년작 양귀비 수레국화, 작약, 국화가 있는 꽃병입니다. 고우의 그림 중에는 이것도 고우였나 라는 그림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게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꽃 그림입니다. 앞에 헤이그 시절의 그림과는 다른 분위기입니다. 많이 화려하죠.
이 그림은 고흐가 파리에 살던 시절에 그렸습니다. 앞에서 봤던 주로 어두운 색채의 그림을 그렸던 네덜란드 헤이그 시절을 벗어나 테오가 살던 파리에 가서 함께 살면서 당시 유행한 색채를 연구해서 그림에 적용했습니다. 힘겹게 살았던 고흐는 이런 꽃값을 어떻게 충당했을까요? 테오가 어머니에게 쓴 편지를 보면 고흐는 매주 이런 꽃다발을 대주는 지인들이 있다고 썼습니다. 이 무렵의 작품을 찾아보면 이 외에도 아름답고 풍성한 꽃 그림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7번째 그림은 1887년작 탱기 영감의 초상입니다. 고흐가 네덜란드를 떠나서 파리에 사는 테오와 합류한 후에 고흐는 예술계의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중 한 명이 이 초상화의 인물 탱기입니다. 그는 작은 화상을 운영했는데 고흐는 필요한 미술품을 그의 그림과 교환해서 썼습니다. 탱기 영감 뒤로는 일본풍의 그림들이 보이는데요. 고흐와 테오는 일본 그림을 열심히 수집했습니다. 고흐가 영향받은 것으로 알려진 일본 에도 시대 우키 그림은 모두 한 번 이상은 보셨을 겁니다. 쨍한 색감과 평면적인 공간, 뚜렷한 윤곽선이 특징입니다. 우키요에는 고흐 외에도 인상파 화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나의 서양미술 순례에서 작가와 그의 누이가 다음 행선지로 국립고흐미술관을 방문하기로 결정하는데 그 길에서 일본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납니다. 제일교포 출신 작가는 그 책에서 일본에서는 고흐를 그의 고향만큼이나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보시는 그림은 벌써 마지막 그림이네요. 고흐가 자신을 그린 회색 모자를 쓴 자화상입니다. 고흐는 파리에 있던 1887년에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거기서 그는 우리에게는 전묘법으로 알려진 포인틀리즘 기법을 연구합니다. 이 그림 방식은 점으로만 아주 짧게 터치하는 건데 그렸다기보다는 꼭 붓으로 찍은 것 같죠. 이 기법을 창조한 후기 인상파 화가 조르주 쇠라의 그림이 대표적입니다. 고흐는 이 기법을 더 발전시켜서 자신만의 독창적인 스타일을 개발합니다. 지금 보시는 방사형 기법의 그림이죠. 두 눈을 중심으로 굵은 터치가 둥글게 퍼져나가도록 그려져 있습니다. 전묘법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림이었을 것 같은데요. 고흐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방사형의 기법은 운동감이 느껴져서 그런지 오히려 다른 작품보다 빨리 그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전에 어떻게 붓의 동선을 정할지 방향이나 뭐 그런 고민하는 데는 또 시간이 걸렸겠죠. 저는 고흐가 가난한 환경에서 늦게 미술을 시작한 만큼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고 빈센트 반 고흐가 된 것도 있지만 결국 그는 천재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이 영상을 만들면서 많이 해봤습니다. 늦게 발견된 천재랄까요. 1편에서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상 잘하셨나요? 한글 작품명은 제가 영향받은 고흐의 책 반 고흐 영혼의 편지와 나의 서양미술 순례에 나오는 작품명을 따랐습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익숙하게 알고 계시는 이름이 아닌 것도 있을 겁니다. 앞에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데 시간이 정말 많이 걸렸다고 했는데요. 자료를 취합하고 또 걸러내고 제 감상을 쓰고 이런 것도 물론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그림들의 정확한 제목이나 크기, 소장하고 있는 미술관 등을 찾는 것이 의외로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같은 그림이라도 자료가 흩어져 있고 한글 제목, 영어 제목이 각각 달랐어요. 영어 제목은 소장하고 있는 미술관을 찾아서 그 제목을 따랐습니다. 그럼에도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설명란을 통해서 정정하겠습니다. 이 편은 드디어 고흐의 아를 시절 그림인데요. 많이 봐주세요. 이 편은 다음 주 목요일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목요일 날 2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